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도 마치고 잘 돌아왔고, 그런데 관세 협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 협상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해협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LG 에너지솔루션 노동자들이 수갑과 짜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미국 당국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런 험한 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전선절 행사에서의 그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이 참 첩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여 년이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 마치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의 세계 질서가, 세계 체제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도 참 찹찹한 마음이 들 텐데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과 자유무역주의가 잘 작동하면서 심지어 지식 엘리트 계층 세계에서는 이제 국가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세계는 하나이며 글로벌 사회의 지구촌 사회로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서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의 생애가 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달이 다시 차고 세상이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모여서 집중하고 잘 굴러가다가도 다시 흩어지고 이런 만물의 이치의 변화 이법처럼 이제 세계체제도 그러한 음산한 어떤 죽음과 전쟁과 악마의 어떤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엄습해오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민족과 국가를 다시 끌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제 인식해야 되는 말 그대로 제국주의와 전쟁의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시대를, 즉 힘에 의해서 국제 역학이 결정되는 상대국의 힘의 결정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로 이제 바야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대의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다잡고 새로운 각도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전사적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카라연합TV가 준비한 방송은 카라연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카라연합주의가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목으로 카라연합주의, 부제목으로 저항과 배타성을 넘어 관용과 포용의 세계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고구려 씨름도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국과 일본, 조선, 즉 북한이 하나 되는 카라연합국기가 상징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씨름 그림은 부여 문화주의의 상징입니다.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카라연합으로 엮이게 되는 근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며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이 말했던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성은 정령 노예다라는 이 말을 정치에 적용하면은 우리들이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어떤 파벌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감성적 정체성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즉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정치라는 얘기죠. 바로 그 말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그 말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라연합TV는 파라연합이라는 그 감성적 혁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라연합 감정혁명을 통해서 세계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의 역사혁명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과연 어떠한 감성적 정념의 노예 상태에 있길래 파라연합TV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가 그런 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은 파라연합 정체성 퍼즐들인데요. 이것을 확대하면 바로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파라연합 국기가 양쪽으로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일본, 여기는 한국, 조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엮는 게 여기 보면 파라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본과 한국, 조선 사이에는 항일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역사관 속에서 트러블이 아주 강합니다. 바로 한국인의 역사적, 정치적 어떤 정력, 감정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지금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이 정념에 의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 파라연합TV가 주장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인의 정체성 퍼즐도니까 파라연합의 정체성 퍼즐도이니까 파라연합인들,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인 정서에 관련돼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중국의 얘기도 있습니다. 중화성리학 4대주의라는 이런 요소, 중국적 요소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게 빨갛게 있는 것은 바로 파라연합적 요소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시작하는 북방의 아사달, 홍산, 투르크, 퉁구스, 몽골, 아리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연용성 지역의 홍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명과 중화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특히 이 성문명은 상나라 이 아사달 문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부여라는 족속의 출현 그리고 한국인들의 고대국가 출현의 이 부여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이후 역사적인 어떤 계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향가와 관련돼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문화적 자산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 향가는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것도 향가적 요소로서 파악된다고 김영애라는 동국대학교 인문학 교수께서 최근에 밝히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현대적인 사상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런 것들 전부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서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파라연합 정체성 퍼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붙이자면 제가 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인데요. 역사는 해석학적 속임이다. 즉 일본 한자로 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석학적인 것이며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적 성격이 되어 있다. 이른바 종교관도 일종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념적 해석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인류의 삶의 영위와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재적 실존적 자각을 하고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역사는 해석학적 속임이라고 했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당 시대의 정치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당 시대의 목적에 맞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다. 역사관이라는 것이 그렇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인들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왔길래 카라연합TV가 도대체 무엇을 제공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순왕과 고종이 나옵니다. 경순왕은 통일신라 말기에 나라를 고려에 바쳤던 사람이고, 고종은 후한말에 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한기에 봉착하니까 일본의 체제 매각을 통해서 일본의 나라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다 비슷한 요소에 각자 나라를 주변국에 바쳐서 투항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경순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죠. 역사적 비평을 하면서 경순왕에 대한 비평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순왕을 어떻게도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한국의 역사의 평화를 위해서 그 당시 국군이 기우는 것을 자각하고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갖다 바침으로써 평화롭게 한국사를 진행시키는 공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현재 한국사 내부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라와 고려는 다른 역사적 실체, 국가적 실체였죠. 고종은 뭐냐? 고종도 그 비슷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도 그 당시 후한말에 나라를 일본에 바친 거예요. 근데 고종은 매국노 고종이라고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박종인 조선일보 기자가 쓴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고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각도의 관점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책을 최근에 또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사라진 역사, 근현대사, 사라진 근대사 백선이라 해갖고 책이 1, 2권으로 나와 있길래 읽어봤는데 그 얘기를 보면은 고종이 진짜 매국노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한편에 일부 한쪽 측면에서 가만히 봤을 때 그 당시에 살던 고종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 당시 자기 나름대로의 외교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그 당시에 탁월한 외교 수완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순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포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고종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우리 현대사와 가까운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역사와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역사니까 그 매서운 칼날, 비판의 칼날을 받는 면이 있는데 경순왕은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쳤을 때 마의태자의 반항이 있었고 그 세력이 북쪽의 여진족의 생여진에 가가지고 200년 투쟁 끝에 결국은 금나라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중원을 한번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나라입니다. 나중에 청나라도 그 금나라의 후신으로서 조선 중기 이후에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경순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뭘 가지고? 대의 명분과 의리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의 어떤 경념을 가지고 그러다는 얘기죠. 이 고종이 나라를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의병투쟁이고 그리고 만주와 북간도로 가서 그리고 세계 곳곳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의 명분과 전시대의 정체성의 정념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패망한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가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는 해석학적 속임수다.
제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저를 비난할 수 있는 소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서 역사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근대화라는 관점, 구한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진실을 그 당시 현대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종과 민비에게 분명히 문제가 심각했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을사조약 그리고 한일 합방으로 인해 가지고 고종이 체제 매각을 통해서 일본의 나라를 바침으로써 평화로운 어떤 체제 전환이 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쪽에 역사 해석상의 이쪽에 숙임수적 관념이 발생하는 요소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관념도 다양하게 또 해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이고 단순하게 역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즉 정순왕과 고종 그 당시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마의태자랄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러 갔던 사람들은 의리와 대의 명분 속에서 과거의 정념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의리와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거죠. 고종의 현실적인 실용적 선택은 현실적으로는 그럴 때 보이지만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나 의리와 대의 명분이라는 과거 정념 속에서 특히 성리학적 대의 명분 속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에 대한 위배됨, 정념에 위배됨, 자기들의 정의관념에 위배됨, 즉 이성하고는 바로 그것이 이성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신념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종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나라를 넘기는 초기 과정 속에서 고종이 한 말이 참 흥미진진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상도 조선에서 나왔지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고종이라는 한 인간의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왕인 사람이 자기 나라를 체제 매각을 통해서 일본에 넘기면서 뭔가 합리적 명분과 의미를 부여했어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되뇌인 말이 부상은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부상도 조선에서 나왔지. 조선을 말하면 옛날 고조선 말이죠. 고조선에도 기자조선도 있고 또 당군조선도 있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는 이 기자조선과 당군조선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말이 의미가 또 아예 없느냐 있는 겁니다. 고종은 바로 과거 고대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역사적 경험 자기식으로 체제 매각에 대한 자기 핑계, 합리화, 자기 마음에 대한 위로, 심리적 자기 방어 기제로서의 작동했던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이 가면 아예 부인할 말이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뭐냐면 유효 족속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피해망하면서 건너가서 새롭게 역사를 출발시킨 사람들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특히 이 백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한라연합의 의리와 명분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미래의 정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라연합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라연합의 의리와 명분 이것이 바로 미래의 정념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 미래의 정념의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역사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새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은 은근히 친일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각자 도생 시대에 국가의 규모 확대와 지정학적 안정성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라연합이라는 그림을 저 같은 사람이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여문화주의와 고대사에 대한 영광, 고조선의 영광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2차 국제 제재가 험난한 이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로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가 아니며 세계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모색을 카라연합은 하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정령, 현재의 정서는 한국인의 외교랄지 정치를 결정하는 그 이성을 지배하는 그 전 단계의 정령, 데이비드 휨이 말했던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기 때문에 도대체 현재 한국인의 정념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항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주로 이것은 반일, 항일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인의 행사, 특히 8.15 광복이랄지 광복절, 그리고 3.1절 등은 전부 반일과 항일 민족주의에 대한 정념을 가다듬기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국제 각자 도생, 치열해지는 외교 공방전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지금 현재까지도 펼쳐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과연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 정념이 정치적 판단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씹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은 유연한 글로벌 외교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것을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일종의 실용적인 이러한 항일 민족주의적인 좌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정념을 극복했다는 데 대해서 높게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특히 계엄 사태 이후에 발생하는 계엄 사태 이후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일어나는 미국 정상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의심의종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만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득이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분란을 자주 일으키게 되면 미국이 불편하다 이거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세계 체제의 도전자로서 강하게 다스리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반일과 항일 민족주의만을 가지고 세계 체제의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즉 이것만을 고집해 갖고는 글로벌 유엔을 외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에게 대해서 유리한 국면만을 제공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EEJ에 중국의 EEJ에 이용당하는 그런 글로벌 외교를 실용적으로 유리한 국민을 꿀 수 있는 요소들을 반감시킨다. 그런 얘기죠. 즉 약점을 노출한다. 현재 인구가 주변국에 대해서 그런 대국들에 비해서 값이 작고 규모도 작고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수출에 정의가 오면은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규모와 덩치를 키우지 않고는 국제 미아로서 외로운 소국으로서 미래에 계속 역사를 전개시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힘과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 대안은 한화연합과 같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즉 조선이 하나의 정치 경제 하나의 연합 블록으로 묶이는 길밖에 그 대안이 없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경제 리더들 그리고 정치 리더들 속에서 조금씩 나오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외교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일본을 방문한 그리고 일본에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부드럽게 취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구구파의 준동을 선동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도의
고도 기술이 투영된 그런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 여러분, 관용과 포용, 톨레란스, 그리고 초월적 하나연합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나게 다양한 외교적 카드와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국제 지정학 변동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덩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과 포용, 초월적 하나연합주의의 이념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면은 시카라스 이념이 되겠습니다. 시카라스 이념. 여러분 보기에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것입니다. 좀 이따가 시카라스 이념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시선과 의식의 혁신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아래쪽의 그림하고 위쪽의 그림이 화살표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시선과 의식의 혁신,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그림을 키우면 먼저 아래쪽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는, 여기에 러시아 국기가 있고 중국 국기가 있고 미국 국기가 있고 그리고 일본 국기가 있습니다. 산등성이 위에 있죠. 그리고 이 계곡을 지나는데 뭐랄까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림이, 시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협곡 속에 전진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적들이죠.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 저항적 민족주의를 제가 상징적으로 만들어내는, 제가 그림을 한번 붙여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시선이, 여기 보면은 시선과 의식의 혁신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의 시선은 현재 이러한 저항적 민족주의에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저항적 민족주의로서 자기의 정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단히 경직된 외교를 해왔고, 그리고 투쟁적 외교를 해왔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정서에 기본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한쪽만 그런 식으로 몰아치니까 다른 쪽에 외교를 하는데 빈틈이 숭숭 뚫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고 있죠. 화살표가.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의 고조선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림. 이건 전부 다 설명하고요. 여기 보면 어떤 목사님인데 오늘 하나님, 이게 신의 경지에서 마치 신이 마치 그 성경의 얘기를 옛날에 영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바울이랄지 그리고 어떤 예언자들이 이렇게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떤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신의 계시를 느끼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신을 막 믿는 그런 능력론자는 아닌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얼굴이 인자하게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그림으로서 이것이 바로 관용과 포용의 시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 시선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이 현실적인 그 약자의 저항적 민족주의의 어떤 우울함과 분노와 한의 시선이라면 이것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며 여유있고 가진 자, 그리고 내면에 어떤 영적 힘이 충만한 자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한눈에 편안한 웃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뭘로써 알 수가 있냐? 우리들의 태고적,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는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진 겁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보면 윤영석 평강지구에서 2000년 전에 쓰다가 버려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최근에 발굴된 청동 빠클인데요. 이게 보면은 당군 신화에 나오는 모든 토템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호랑이, 곰, 그리고 여기 늑대,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있는 몽골과 투르크의 상징이 늑대입니다. 바로 여기 곰은 한국인의 상징이죠. 여기 뭐 당군 신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미따투스의 상징, 신라 대릉원 무덤 속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형 토기로 지금 탱브릭한 당군을 이렇게 상징을 표시해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시선을 일본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한국들의 자아에 대한 프라이드를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저항성과 배타성,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제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비타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한국인이 분리돼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과 같은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 기념일을 만들고 8.15 광복절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배타성이라는 이러한 시선과 의식으로는 미래를 혁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를 혁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그림으로 바로 여기 보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바로 아까쯤에 그 시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한민족이 있고 주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이게 저항과 배타성의 민족주의적인 그림이라면은 이것은 항상 약자로서의 자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없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피와 눈물로 점철된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 세계에 대한 어떤 지배적 의식을 투영할 수 없다. 세계를 리드하는 정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세계를 리드하는 정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종교, 이념, 그리고 기타 등등이라도 있죠. 등등은 인종도 포함되고 다양한 겁니다. 이런 미국이랄지 일본, 중국, 러시아를 모두 포용하고 자기의 시계와 정서의 프라드 안에 끌어안을 수 있는, 즉 관용과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 주변에 이게 시라고 쓰이죠. 바로 이게 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인들이 어떤 세계로 갈 수 있느냐? 기존의 이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이 한의 미학, 감성적 민족주의, 그리고 과거에 매몰되는 이러한 우울하고 답답한 시선과 의식으로부터 동아시아 평화론, 민주주의, 그리고 카라 연합주의로 나가면 인해 가지고 초승화의 비약이 되는 것이고 확장적 역사주의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지향, 전략적 합리성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과 세계관과 문화의식과 역사가 창출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파가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이 정체성, 좌파가 가지고 있는 민족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이 정체성을 뭘로 융복합해서 통합해야 되느냐? 동아시아 평화론, 민주주의, 카라 연합주의를 일본과 함께 동시에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와 같이 바꿔낼 수 있는 것이며 여기 시선이 아래쪽을 평화롭게 관용과 포용으로서 내려다 보고 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부채꼴 해설 전략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패권 내에서의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잔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 패권 내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러시아 패권. 이건 옛날 몽골 제국 시대가 이런 그림 비슷해, 이런 세계 체제에서 가요. 이런 시대.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해양 패권을 쥐고 있으면서 세계를 이게 크게 경략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의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역사를 돌파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역사적 임무로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카라 연합주의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카라 연합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아사달 씨름대의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선뜻 봐서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 할 20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20의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고구려 씨름의 그 모형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인들이 이제 아사달 씨름대회라는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일본과 같이 이걸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유 문화주의 속에서 시야와 세계관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달 씨름대의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아사달 씨름대의 천장에 붙어 있는 일본의 신명조
일본의 수모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게 시카라스라고 돼 있죠. 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카라스는 까마귀를 말하는데 그 삼조고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구조물을 여기 그리고 아래쪽에 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매달은 거죠. 이런 기념 구조물을 만들어서 아사달 씨름대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국가 행사로서 하는 게 하나연합의 중요한 국가 행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부유문화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둥근 조선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을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그 궁금한 시카라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라는 무엇인가를 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라는 무엇이냐? 우리 중고등학교 시간에,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원시 종합 예술에서 옛날에 타장 같은 데 보면은 아프리카 토인들이 모여서 어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웅강웅강하고 막 그러죠. 그런 걸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 종합 예술에서 시는 분화되기 이전에 노래, 춤 등과 함께 존재했던 문학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다, 시는. 인류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아프리카까지 모두 바로 문학의 원형이 시다 이 말이에요. 즉 인간 정신 사상사의 원형이 시다 이런 얘기죠. 원시 종합 예술은 무용, 음악, 노래, 연극 등이 통합되어 있던 고대의 제의 형태로 그러니까 아사달 씨름 대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사달 씨름 대회 일본 수모 비슷한 것들은 고구려 씨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들이 해야 된다. 일본을 수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속에서 신은 종교적 신념이나 하나연합의 세계관, 고대 고조선에 대한 공유된 영광 이런 거. 일본도 고조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종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부상도 조선에서 나왔지 하면서 일사조약 체결 위해 자기의 비겁을 달래는 심지어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다 이거예요. 종교적 심리나 공동체의 경험을 참여하고 기원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했다. 원시 종합예술로서 시가. 이 시가 발달하여 오늘날의 시가의 모태가 되었으며 문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예술의 한 장르로 분화하였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여기 시카라스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고 그 밑에 시라고 이게 연등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라고 써서 이렇게 붙여서 건다 이런 얘기죠. 이 구조물을 이제 일본의 신문계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이제 한국인적인 거예요. 왜? 이름도 시카라스. 그래서 시카라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관용과 포용, 인류의 정신적, 사상적 어떤 문화의 원형이 바로 시이기 때문에 인류 공통의 문화의 시원적 원시 종합예술로서의 의미의 포용성, 그 시로서 다가선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관용과 포용적인 거죠. 그 관용과 포용은 일본말을 포용하는 게 아니고 인류적 포용, 즉 굉장히 현대적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토도 작고 작은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러시아랄지 중국이랄지 미국 이상의 뭔가는 사상을 발견한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시카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아까쯤에 다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시가 종교와 이념과 모든 인종, 모든 기타 등등을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한국인들이 가졌을 때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바로 이와 같은 시선과 의식의 혁신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세계를 리드하는 사상과 힘과 그 다음에 프라이드가 만들어지고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정리하면은 여기 보면은 영혼의 고속도로로서의 한국에서는 아사달 씨름대,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스모대가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시카라스가 상징물이었으면 여기가 신명조가
오스모대에서는 일본 스모대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여기는 대통령이, 여기는 일본 천황이 나와서 개회사를 의미 있게 하면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한다. 그러면서 영혼의 고속도로 한일 간에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기본 카라 단일 통화가 되죠. 동동 화폐입니다. 미국, 유럽으로 말하면 유로 같은 거예요. 유로화. 경제 고속도로. 경제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체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 한일 의문협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상대방의 문화, 언어를 국어 수준, 국어에 준하게끔 똑같이 배워가지고 상대방의 문화와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인식하고 알게 함으로 해서 동일성을 회복한다. 그렇죠? 언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카라연합 헌법으로서 이렇게 한국, 일본, 조선이 하나의 국기, 카라연합 국기로서 통합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서 인구 2억의 블록이 국제 정치적인 힘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이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걸 좀 정리하면 여기 보면 카라연합 국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모티브는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씨름도, 이게 전 수바키도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 스모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스모예요. 부딪혔을 때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그래서 카라연합에서 하는데 한국인들이 아사달 씨름대회 이 수모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국인의 자존심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서, 근데 이게 고려 때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조선에 와서 일부 성리학자들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고려시대 무신정변의 도화선이 바로 홍군, 의종 때 무신정변이 발생하면서 고려가 도탄에 빠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걸 단초를 제공했다 해가지고 이 수박기를 조선에 성리학자들이 중화사대주의에 물들었던 성리학자들이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구려 시험으로서 한국인들이 가져와서 해야 된다. 기념물로서. 국기로 만들었는데 국기, 카라연합 국기로.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뭘 주느냐 반대로 카라연합 애국가를 만들어서 줘야 돼. 이게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뭐냐.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이거 카라연합,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계열을 카라연합 애국가로 제가 채택하는 게 좋다고 봐요. 동양대 이제 동력으로 바꿔서 일본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수용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일본이 수용하고 한국은 수모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자존심의 균형이 맞잖아요. 서로 자존감의 균형이 맞아. 카라연합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수모를 이제 역수입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까지 있었던 고구려인들이 했던 그 수모를 역수입하고, 근데 현재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상 그냥 받아들이기 좀 그러니까 우리는 애국가를 일본에게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걸 주는 대신 애국가를 수용해야 된다.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계열을 편곡을 해가지고 카라연합 애국가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이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카라연합 애국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이 서로 교환하면서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 현재 하는 씨름도 일본 사람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협정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존심을 만족을 시키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앙금들을 푸는 거죠. 그래서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해하고 포용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카라연합주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행사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교 문화주의의 토대를 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라연합주의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의 출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부여족속을 기본으로 그 전시대의 고조선을 향해서 새로운 민족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이념이다. 새로운 이념의 표대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